1467년 2월 조선 팔도 중 한 곳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세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경도가 완전히 적의 손에 들어갔다. 관찰사는 쫓겨났고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은 모두 목숨을 걸고 도망쳤으며 그 넓은 땅이 하루아침에 조정의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한 지역 전체가 나라를 버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도 전체가 중앙정부를 거부하고 관리를 내쫓고 스스로 독립국가처럼 움직이는 장면을 말입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도 이런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1467년 함경도에서 그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길주 목사 이시에. 그는 능력 있는 무신이었고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었으며 백성을 다스릴 줄 아는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중앙정치 무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함경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의 상소는 번번이 거부당했고 그의 능력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좌절은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경도 전체가 느끼던 분노였습니다. 그날 이시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를 버렸다면 우리도 이 나라를 버리겠다. 함경도의 관리들, 군사들, 심지어 백성들까지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2달 동안 함경도는 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세금을 거두고 군사를 지휘하고 행정을 운영했습니다. 조정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세조는 즉시 진압군을 보냈고 회유와 무력을 동원해 반란을 막으려 했습니다. 결국 2달 만에 반란은 무너졌고 이시에는 능지처참을 당했으며 그의 가족은 멸문당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반역이었을까요? 아니면 차별받던 사람들의 저항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7가지 장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왜 함경도였는지, 이시에는 누구였는지, 반란은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조정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묻는지를 말입니다. 첫 번째, 왜 하필 함경도였을까? 함경도는 조선에서 가장 멀고 가장 척박하고 가장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여진족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고 겨울은 혹독했으며 농사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경도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강인했습니다. 전투에 익숙했고 추위를 견딜 줄 알았으며 생존을 위한 결단력이 뛰어났습니다. 세조실록 13년 기록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함경도 사람들은 무예가 뛰어나고 용맹하여 변방을 지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조정도 이들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함경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중앙정치 무대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승진하지 못했고 공을 세워도 인정받지 못했으며 상소를 올려도 묵살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별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배제였습니다. 세조 시기는 왕권 강화의 시대였습니다. 세조는 쿠데타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지방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특히 함경도처럼 군사력이 강한 지역은 더욱 억눌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함경도 출신 관리들은 의도적으로 중앙에서 배제되었고 그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1467년 당시 함경도에는 약 1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관리 양반 계층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싸우는데 왜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는가? 이 질문이 1467년 2월 폭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차별은 결코 조용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눌린 분노는 언젠가 반드시 표출되며 그 폭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함경도 사람들이 느꼈던 배제감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집단이 구조적으로 배제당할 때 그들의 분노는 조용히 쌓여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순간을 통해 묻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이시에는 어떤 사람이었나? 이시에,
그는 1467년 당시 길주 목사였습니다. 길주는 함경도 북부의 중요한 군사 거점이었고 목사는 그 지역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함경도 출신이었고 무신으로서 여러 차례 전투 경험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군사를 지휘하는 능력이 뛰어났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는 깊은 좌절이 있었습니다. 세조실록 12년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시애가 여러 차례 중앙 진출을 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중앙 정치 무대에 서고 싶었고 함경도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함경도 출신은 중앙 벼슬에 적합하지 않다. 이 거부가 반복될수록 그의 분노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경도의 다른 관리들, 양반들, 군사들도 같은 좌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467년 초 이시애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 기대하지 않겠다. 그는 함경도의 주요 인물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회령부사, 경성판관, 길주의 양반들, 그리고 군사 지휘관들. 그들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 이시애는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좌절한 인간이었고 배제당한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를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집단의 저항으로 확산될 때 그것은 단지 개인의 야욕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시애의 인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이것이 두 번째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반란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1467년 음력 2월, 이시애는 거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함경도 관찰사였습니다. 관찰사는 중앙에서 파견된 최고위 관리로 함경도 전체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시애는 군사를 동원해 관찰사를 체포하고 그를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다른 중앙 관리들에게도 통보했습니다. 함경도를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 세조실록 13년 2월 기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함경도 전역이 반란군의 손에 들어갔으며 중앙 관리들은 모두 도망쳤다. 놀라운 점은 이것이 단순한 군사 쿠데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함경도의 주요 관리들 대부분이 이시애에게 동조했습니다. 회령부사 강효문, 경성판관 정종, 길주의 양반들, 그리고 지역 군사 지휘관들까지. 이들은 모두 이시애의 계획에 참여했고 함경도를 독립지역처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은 중앙에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거두었고 군사는 중앙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며 행정은 완전히 자체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단 며칠 만에 함경도는 조선이 아닌 다른 나라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일부 백성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상당수는 반란에 동조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도 함경도 사람으로서 차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은 함경도 백성을 무시했고 세금은 가혹하게 거두었으며 군역은 다른 지역보다 무거웠습니다. 백성들에게 이 반란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동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관리와 백성들은 반란을 두려워했고 중앙정부에 밀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2주 동안은 이시애의 세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함경도는 완전히 그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 지역 전체가 중앙정부를 거부할 때 그것은 단지 선동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그 지역이 오랫동안 느껴온 억압의 표출일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배웁니다. 집단의 저항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오랜 세월 쌓인 분노와 좌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통찰입니다. 네 번째 함경도는 독립국가가 되었다.
1467년 2월 중순 함경도는 사실상 독립국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시에와 그의 동료들은 함경도 전역에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함경도는 함경도 사람들이 다스린다. 세금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중앙에 보내던 세금은 모두 함경도 내부에서 사용되었고 백성들의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군사 체계도 재편되었습니다. 함경도의 모든 군사는 이시에의 지휘를 받았고 중앙정부의 군령은 무시되었습니다. 행정체계도 완전히 자체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관찰사는 없었고 대신 이시에와 주요 관리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조실록 13년 2월 말 기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함경도는 완전히 적의 땅이 되었으며 조정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되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여러분도 느껴지실 겁니다. 조선 8도 중 하나가 통째로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에서도 극히 드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시에는 스스로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고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함경도 사람들의 자치를 주장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시에의 목표는 왕위 찬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함경도가 인정받기를 원했고 차별이 사라지기를 바랐으며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반란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2달 동안 함경도 백성들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일부는 혼란스러워했지만 많은 이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중앙의 명령 없이도 세금이 거치고 행정이 돌아가고 질서가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은 함경도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중앙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이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이미 진압군을 보내고 있었고 함경도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한 집단이 독립을 선언할 때 그것은 단지 권력욕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무시당해온 존엄을 되찾으려는 몸부림일까요? 이시에와 함경도 사람들이 보여준 2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증명하려 한다. 이것이 4번째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입니다. 5번째 세조의 긴급 진압 작전. 1467년 2월 말 한양의 함경도 반란 소식이 전해졌을 때 조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조는 즉시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신하들은 2가지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즉시 무력 진압을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회유책을 먼저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조는 2가지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무력과 회유를 동시에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세조실록 13년 3월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조가 명하기를 진압군을 보내되 투항하는 자는 용서하라. 총사령관으로는 부성군 이준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세조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군사 지휘 경험이 풍부한 장수였습니다. 부사령관으로는 어유소와 남이가 임명되었습니다. 특히 남이는 당시 20대 초반의 젊은 장수였지만 이미 여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진압군의 규모는 약 2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3월 초순에 한양을 출발해 함경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세조는 단순히 군사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함경도 내부를 분열시키는 심리전을 동시에 펼쳤습니다. 함경도의 주요 인물들에게 비밀 서신을 보냈습니다. 지금이라도 투항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이시에만 제거하면 된다. 이 전략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반란에 참여했던 일부 관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시에의 계획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목숨과 가족을 걱정했습니다. 3월 중순 진압군이 함경도 경계에 도착했습니다. 첫 전투는 경성 근처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시에의 군대는 용맹하게 싸웠지만 중앙정부의 정규군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함경도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관리들이 밀고를 했고 일부 군사들이 도망쳤으며 백성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세조의 회유책은 반란군의 사기를 꺾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항복하면 살 수 있다는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반란군 내부에서 투항자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상황은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배웁니다. 권력은 무력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전, 분열 공작, 회유책이 함께 작동할 때 저항은 무너집니다. 세조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의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만약 세조가 애초에 함경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이 반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무력 진압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억누른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5번째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입니다. 6번째, 2달 만에 무너진 반란. 1467년 4월 초 결정적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장소는 길주 인근 이시해의 본거지였습니다. 진압군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했고 이시해의 군대는 포위당했습니다. 세조실록 13년 4월 기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시해의 군대가 대패했으며 반란군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시해는 끝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하나둘 도망쳤고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관리들도 투항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중순 이시해는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그를 체포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함경도 출신 군사였습니다. 세조의 회유책에 넘어간 그는 이시해의 위치를 밀고 했고 직접 체포에 참여했습니다. 이시해가 체포되자 반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함경도 전역에서 투항자가 속출했고 며칠 만에 모든 저항이 종료되었습니다. 2달간 지속되었던 반란은 단 며칠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무너졌을까요? 첫째, 내부 분열이었습니다. 반란군 내부에는 처음부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진심으로 차별에 분노했지만 일부는 단지 이시해를 따라간 것뿐이었습니다. 세조의 회유책은 이 균열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둘째, 물자 부족이었습니다. 함경도는 농업 생산이 부족한 지역이었고 2달간의 전쟁은 식량과 군수품을 고갈시켰습니다. 셋째, 정보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중앙정부는 함경도 내부에 첩자를 심었고 이들은 반란군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보고했습니다. 이시해는 이 모든 요소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함경도 사람들의 분노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분노는 강력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조직화된 국가 권력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체포된 이시해는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을까요? 기록은 그의 심정을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끝까지 자신의 선택을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정의롭다고 믿는 저항도 현실의 벽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냉혹한 진실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분노는 행동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전략, 조직, 지속 가능한 비전이 함께해야 합니다. 이시해는 이 모든 것을 갖추지 못했고 그래서 그의 꿈은 2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6번째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7번째, 조선이 내린 가장 잔혹한 결말. 1467년 4월 말 이시해는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재판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처형이었습니다. 세조는 이시해에게 어떤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세조실록 13년 4월 말 기록은 간결합니다. 이시해를 능지처참에 처하다. 능지처참, 이것은 조선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몸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죽이는 것으로 역적에게만 내려지는 극형이었습니다. 이시해는 이 형벌을 받았고 그의 시신은 한양 거리에 효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처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 전체가 멸문당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식들 모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선의 법에 따르면 역적의 가족은 삼족이 멸해진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시해의 경우 그 원칙이 가장 철저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반란에 참여했던 다른 관리들도 대부분 처형되었습니다. 강효문, 정종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은 모두 참수되었고 그들의 가족도 노비로 전락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함경도 전체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조는 함경도 출신 관리들을 대거 파면했고 함경도 백성들에게는 더 가혹한 군역과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반란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함경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세조실록을 보면 당시 신하 한 명이 이렇게 상소했습니다. 함경도 백성들 중 반란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도 많습니다. 이들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하지만 세조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반란의 씨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이것이 조선 조정의 입장이었습니다. 함경도 사람들이 느꼈던 분노와 차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오직 반란을 일으킨 죄만이 강조되었습니다. 1467년 5월 함경도는 다시 조선의 한 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남은 것은 폐허와 슬픔뿐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처형되었고 수천 명이 가족을 잃었으며 전체 지역이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시에의 반란은 끝났지만 함경도 사람들의 상처는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권력은 저항을 진압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시에의 처형은 법의 집행이었지만 동시에 한 지역 전체를 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진압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단지 증상의 억압일 뿐입니다. 진정한 해결은 대화와 이해, 그리고 구조적 차별의 제거에서만 가능합니다. 세조는 이시애를 죽였지만 함경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분노까지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7번째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뼈아픈 교훈입니다. 통합 메시지 500년 전 반란이 오늘을 묻는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함경도 반란이라는 한 사건을 7개의 장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이 장면들은 처음에는 서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장면이 하나의 큰 질문으로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차별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함경도가 왜 반란의 중심이 되었는지 보았습니다. 그곳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구조적으로 배제당하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이시애라는 한 인물의 좌절을 보았습니다. 그는 악인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는 반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왜 한 지역 전체가 동조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동이 아니라 집단적 분노의 폭발이었습니다. 네 번째 장면에서는 함경도가 2달 동안 사실상 독립국가처럼 움직였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 장면에서는 세조의 진압 전략을 보았습니다. 무력과 회유, 심리전이 함께 작동하며 반란군을 무너뜨렸습니다. 여섯 번째 장면에서는 반란이 왜 빠르게 무너졌는지를 보았습니다. 내부 분열, 물자 부족, 정보전쟁의 패배가 원인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장면에서는 조선이 내린 잔혹한 결말을 보았습니다. 이시애의 처형, 가족의 멸문, 함경도 전체의 처벌. 이 7장면을 하나로 묶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조실록은 이 사건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이시애의 나는 역적의 반란이었으나 그 원인에는 지역 차별이 있었다. 조선 조정도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단지 반란만을 진압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차별은 결코 조용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눌린 분노는 언젠가 반드시 터집니다. 그리고 그 폭발은 예고 없이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소통 없는 권력은 결국 위기를 자초합니다. 세조는 함경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 결과 2달간의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압은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이시애를 죽였지만 함경도 사람들의 마음속 상처는 수십 년간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지금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는가? 어떤 집단이 구조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는가? 그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리고 있는가?
500년 전 함경도 사람들이 던진 질문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역사적 순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1467년의 한 사건을 통해 인간과 권력, 차별과 저항, 분노와 비극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나는 단순한 반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가 안고 있던 구조적 모순이 폭발한 순간이었고 그 여파는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7장면을 통해 배운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차별은 조용히 사라지지 않으며 소통 없는 권력은 위기를 자초하고 진압은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역사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사건은 반역이었는가, 저항이었는가? 여러분의 해석이 이 콘텐츠를 더 깊게 만듭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잊고 있었던 또 다른 역사의 순간을 함께 만나러 가겠습니다. 역사는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누군가의 내일에 기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